자, 2학기 첫 수업을 시작합니다. 마이크를 안 끼고 했네. 잠깐만. 오랜만에 수업을 해서 2학기 첫 수업 시작합니다. 2학기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을 하죠. 3단원이고, 일제강점기는 이제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되면서 1910년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조선이 완전히 망하고서 우리는 일제시대가 되죠. 일제강점기는 크게 세 시기로 나뉩니다. 10년대, 20년대, 그리고 30년대 세 시기로 나뉘는데 이때마다 일본의 통치 방식이 약간 바뀝니다. 첫 번째 통치 방식은 무당 통치. 이제 헌병, 경찰을 통해서 무력적으로 우리 민족을 단합하고 못 살게 굴고 이렇게 빡세게 통치를 했었던, 무섭게 통치를 했었던 시기를 무단 통치 시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와서 엄청나게 이제 뭐 잘못하면 잡아가고 뭐 때리고 뭐 아예 전부 다 못하게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너무 빡세게 통치를 하다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1919년도 3월 1일 날 전 국민적으로 저항을 하게 되는 3.1운동이 터지게 되죠. 그래서 20년대부터는 통치 방식이 약간 부드러운 통치 방식인 문화 통치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때부터는 헌병 경찰 제도라는 것을 없애고 일반 경찰 제도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친일파를 육성해서 우리나라를 분열시키는 정책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필기 안 해도 됩니다. 뒤에서 좀 이따 뒤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다가 30년대가 되면은 일본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침략하게 되고 대륙 중국이랑 저쪽 이제 베트남, 동남아시아 쪽 대륙을 침략을 하게 되면서 여러 전쟁들을 많이 터집니다. 특히 이제 미국한테도 까불어서 태평양 진주만 기지를 습격을 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일본이 전쟁을 중심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을 말살시켜가지고 말살이라는 건 완전히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한국인들을 일본인으로 완전히 변화시켜서 전쟁에 참여시키기 위한 이런저런 정책들을 시행을 했던 시기가 바로 30년대 중후반부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정책을 민족말살 정책이라고 합니다. 민족말살 정책.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10년도 단위로 끊어서 일본의 정책과 우리의 독립운동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10년대 단위로 끊어서 공부를 할 것인데 우리 이제 첫 번째 학습지 1페이지 2학기 첫 번째 학습지 1페이지는 바로 1910년대의 이런 정책 일본의 통치 방식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본의 통치 방식 10년대의 통치 방식은 무단 통치라고 했었죠. 무단 통치 지금 이제 아직 학습지를 받지 않았지만은 3페이지를 보면은 20년대 문화통치 내용이 나올 겁니다. 20년대 문화통치 내용이 나올 거고 그 다음 장을 넘어가면은 30년대는 민족말살 통치 방식이 여기 이제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도 단위로 끊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일단 첫 번째 무단 통치의 상징과도 같았던 곳은 바로 조선 총독부라고 들어봤죠. 조선 총독부. 잠깐만. 중요한 단어부터 좀 먼저 체크를 하고 갑시다. 중요한 단어부터 먼저 체크를 하면은 무단 통치, 그리고 조선 총독부, 그리고 헌병경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토지를 빼앗아 갔었던 사업인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조사 사업. 그리고 우리가 회사를 설립할 때 일본 총독이 허가를 해줘야지만 설립할 수 있었던 회사령. 요거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뭐 총독부는 그냥 됐고. 이 정도 개념만 알고 있으면 10년대는 중요한 개념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일제시대 때 총독부를 먼저 좀 봅시다. 총독부. 총독부는 원래 일본이 을사조약을 맺으면서 만들었었던 통감부가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원래 용산에 있었던 당시 통감부 건물인데 이 통감부 건물이 1910년도부터 이제 총독부의 그 건물로 쓰입니다. 총독부의 건물로 쓰이다가 시대가 좀 지나면서 이제 요게 이 건물로는 너무 작으니까는 새롭게 이제 건물을 짓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크지? 요거 앞에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총독부에 신청사를 지었었는데 이 신청사의 위치는 지금의 경복궁에 여기 한가운데 경복궁을 다 때려 부수고서 이 한가운데다 총독부 건물을 짓습니다. 그때 당시 찍은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경복궁 건물이 보이죠? 경복궁 건물이 하나, 둘, 셋, 세 개 정도만 남아있고, 원래는 경복궁이 요 정도, 요게 다 경복궁이야. 요게 다 경복궁인데, 이게 전부 다 경복궁인데, 이거 다 때려 부수고서 일본이 지금 총독부 건물을 여기 가운데다 떡하니 만들어 놓은 거야. 여기가 지금의 광화문 자리입니다. 광화문 자리. 옛날이나 지금이나 광화문이 있는 자리인데, 그리고 여기가 이제 광화문에 있는 그 이순신 동상이랑 세종대왕 동상이 서 있는 그 광화문 광장입니다. 여기가. 광화문 광장인데, 여기 다 때려 부수고서 여기다가 총독부를 떡하니 이제 지어 놓는 거죠. 해방 직후에도 우리 경복궁 건물 몇 개만 남아있고 총독부 건물이 딱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 자식들이 요거 지으려고 우리 경복궁 건물 다 때려 부수고 여기저기 경매에다 갖다 팔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복원 작업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맨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 광화문을 일단은 복원을 합니다. 요 앞에 여기에 광화문이 있어야 하는 자리인데 여기다가 광화문을 복원을 했었고 요게 광화문이야. 근데 딱 보면 이상하잖아. 여기 우리나라 건물에 이상한 이제 건물이 들어서 있어가지고 요거는 좀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 이거를 다 때려 부수고서 일제강점기의 어떤 그런 잔재를 없앤다고 해서 다 때려 부수고서 경복궁 복원 사업을 합니다. 이때 시원시원하게 다 때려 부수고서 경복궁 복원 사업을 해서 지금은 이런 모습이죠. 지금은 이런 모습. 요거보다는 이게 더 이쁘죠. 이게 훨씬 이쁘죠. 이거 딱 너무 가리잖아, 얘가. 이상하게 색동맞게 여기 건물 하나 들어서 있잖아. 그래서 일본이 경복궁에다가 총독부 건물을 이렇게 지었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어떤 모든 것을 철저하게 파괴한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겠죠. 자,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 이름은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무단 통치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무섭게 통치를 했었던 무단 통치의 상징 데라우치 마사타케 이름은 알아두길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에 총독을 했었던 인물이고, 이 사람은 3.1운동 이전에 일본으로 돌아가서 일본 총리까지 하는 걸로 내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대 총독인가 얘가 사이토 마코토, 얘는 19년도에 온 걸로 봐서는 이때 3.1운동이 터지자마자 이걸 수습하러 온 총독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20년대 문화통치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이토 마코토 이름 알아두면 좋습니다. 두 명의 총독 이름 알아두고, 그럼 이 총독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총독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었는지. 이 사람들은 굉장히 권력이 강했었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행정, 입법, 사법 등의 여러 가지 권한들을 굉장히 무한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삼권 분립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권한들을 행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지금은 나뉘어진 권한인데 조선 총독은 이거를 지 혼자서 다 행사했었다는 거예요. 조선에서. 그 다음에 군 통수권까지 장악을 해가지고 굉장히 막대한 권력을 가졌었고, 이 사람들은 조선을 무섭게 통치하기 위해서 항상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육군이나 해군의 대장이면 포스터입니다. 포스터 지금의. 이 사람들이 이제 군복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군복. 이 사람도 군인이야. 대장 중에서 임명을 했었고, 이 사람들은 일본 정치계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고 천황의 명령에만 따릅니다. 천황의 명령. 일본 왕에 직속되어서 일본 왕의 명령만 듣고 일본 다른 정치인들의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서 조선을 통치했었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총독부 안에는 중추원이라고 하는 친일파들의 국회가 있었어요. 친일파들의 국회가 있었는데, 한국인들을 정치시켜줄게 라고 국회를 만들어주는 척 하면서 친일파들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관청으로 설치를 했던 중추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냥 알아두기만 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총독부가 설치가 되면서 1910년대부터 해방 끝날 때까지 총 여러 명의 굉장히 10몇 대 정도의 총독이 다 있었는데, 이 사람들 대부분은 다 육군 대장에서 임명이 됐습니다. 대부분은 육해군 대장에서. 잘 기억하고, 그다음에 무단통치. 무단통치는 아까 얘기했죠. 무섭게 통치를 하는 정책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무단통치의 상징과도 같았던 것이 바로 헌병경찰입니다. 헌병경찰.
헌병경찰은 뭘 의미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당시,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 때, 경찰서에 가면은, 일반 경찰은 요런 사람들이죠. 요런 약간 좀 서글서글한 아저씨 같은 사람들. 요런 사람들이 일반 경찰인데, 일제시대 때 경찰서에 가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보면 돼. 헌병들이. 경찰서에 헌병이 있는 거야. 이게 무서워. 이게 훨씬 더 무섭죠. 얘네 당시 일본 헌병들이 칼을 차고서 경찰서에 앉아 있었단 말이야. 요런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야. 무섭잖아, 얘네. 얘 누구 닮았는데, 우리 배우 중에서? 이 자식 이거. 경찰서 가면 이런 분위기야. 일반 경찰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헌병들이 앉아 있어. 칼 차고 다 앉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칼 차고 앉아 있으니까는 얘네 다 헌병들이야.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했던 것이 바로 헌병 경찰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헌병은 원래 군대의 경찰이죠. 군대에 있어야 하는 경찰인데, 얘네를 일반 경찰서로 다 보내놓은 거야. 일반 경찰서로 다 보내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 헌병의 총사령관이 경찰청장까지 같이 했었어요. 경무총감이라는 건 경찰청장입니다, 지금의. 헌병사령관이라는 건 군인의 어떤 군대의 사령관인데, 이 사람이 경찰청장 역할까지 같이 했었다. 그리고 경찰범 처벌 규칙이라는 걸 제정을 해서, 이건 중요합니다. 경찰범 처벌 규칙이라는 걸 제정을 해서 한국인들을 재판권 없이 즉결 처분할 수 있게끔 규칙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경찰범 처벌 규칙에 보면은 이러한 활동을 했었던 자들을 구류 또는 벌금에 처한다. 구류라는 건 이제 감금이야. 감금 또는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태형령이라는 걸 만듭니다. 태형이라는 건 이제 곤장이야. 곤장은 즉결관서에서 비밀리에 행한다. 그러니까 누가 몇 대를 맞았는지 몰라. 조선인의 하나에서 형판이 엎드려서 양팔을 좌우로 벌리게 한 다음에 이렇게 때리는 거죠. 이렇게 좌우로 때리게 하는 건데, 이게 비밀리에 행하는 것이고, 조선인한테만 적용됐던 벌이고,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처벌규칙, 즉결 처분권을 이렇게 주면서 일본 헌병이 굉장히 우리의 일상을 굉장히 무섭게 관리를 했었던 그런 시대가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길거리 나가면 이런 분위기야, 항상. 제대로 말도 못 붙여, 일본인들한테.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몽둥이가 아니라 칼을 차고 다녔었어요. 이런 식으로. 일단 선생님들이 하지만 앉아있는 사람들을, 경찰이 아니라, 아까 경찰은 여기 헌병 훨씬 더 무서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경찰이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대부분 일본인들이었으니까, 이 일본인들한테 제복을 입고, 그 다음에 칼을 차게 해서, 이제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었던 시대가 바로 일제강점기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교사와 관리에게도 제복과 칼을 차게 했었고, 그 다음에 조선 태형령이라는 걸 제정을 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했었다. 그리고 전국 주요 도시에 일본군 2개 사단을 촘촘히 배치를 해서 한국인들이 무슨 짓을 하든 시시각각 이제 감시할 수 있도록 각 동네마다 경찰서, 헌병 경찰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일본군들을 이제 거미줄 같이 쫙 펼쳐놔가지고 한국인들이 절대로 반항하지 못하게끔 감시했던 제도가 바로 이 헌병 경찰 무단 통치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각종 자유 기본권을 박탈시킵니다. 언론, 신문 같은 거 못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같은 시일야 방송시국을 방송되고 있었던 황성신문 같은 것들을 다 폐간시켜버리죠. 출판, 잡지 같은 거 못 만들게 합니다. 잡지 폐간시켜버리고, 집회 못 모이게 하고, 3.1운동 이전까지는 거의 다 모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민회라는 단체가 비밀리에 활동을 하다가 이때 일제강점기 때 초반에 많이 다 적발이 됐었죠. 그 다음에 결사라는 거는 단체를 만드는 것인데, 이 단체 같은 것들도 전부 다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까 얘기했던 신민회 같은 비밀단체 같은 것들이 이때 활약을 했었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교육을 시켜도 제대로 시킬까요? 아니면 대충 시킬까요? 그렇죠. 우민화 교육이라고 합니다. 우민. 그러니까 어리석게 만든다는 거죠. 한국인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고, 약간
보통 교육,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육이나 아니면은 실업 교육, 기술 교육 같은 것들을 위주로 편성을 해서 일본어만 좀 제대로 가르치고, 보통 교육이나 실업 교육 위주로 편성을 해가지고 한국인들을 일본인들 말만 잘 듣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켰었고,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었었던 민족학교, 특히 그 독립운동가들이 만들었었던 여러 가지 사립학교가 있었죠. 신민회가 대성학교, 오산학교 같은 것들을 만들었었는데, 그런 사립학교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었었던 서당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억압시키고 폐쇄시켜버립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학교들을. 그래서 일본인들이 만들었던 학교들만 거의 인정을 하는 그런 시기로 흘러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각 시대마다 10년대, 20년대, 30년대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경제적으로 중점적으로 시행을 했었던 정책이 있었는데, 10년대는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합니다. 토지조사 사업. 이때 일본은 세금을 좀 공정하게 걷고, 그 다음에 너희 한국인들한테 땅 문서 줄게 라고 하면서 이 토지조사 사업을 했었는데, 이 토지조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불명확했던 토지, 소유권이 불명확했던 토지나 아니면 그냥 일본이 좀 노렸었던 그런 토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뺏어갑니다. 우리나라의 땅을 거의 다 뺏어갑니다. 결과는 이거야. 많은 토지를 점령하고 탈취해가죠. 탈취해갔기 때문에 당시 우리나라 거의 전국토의 절반이 일본인 소유로 넘어갑니다. 이 토지조사 사업 과정에서. 자, 그래서 처음에는 세금을 공정하게 걷고 한국인들에게 땅 문서 줄게 라고 시작을 했던 건데, 실질적인 의도는 식민 지배에 필요했었던 여러 가지 재정을 확보하거나 일본인들에게 토지를 주기 위해서, 아까 일본인들에게 토지가 50%가 넘어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걸 실시했던 방법은 이러한 관청을 설치를 하고 법령을 공포를 해서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걸 1910년대부터 시작을 하는데, 일단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정해진 기일 내에 신고를 해야 돼. 기일 내에 신고. 이거를 기한부 신고제라고 합니다. 기한부 신고제. 일단은 이 기한 내에 신고를 못했으면은 땅으로 인정받을까 못 받을까? 인정을 못 받아요. 내 땅이 안 돼. 내 땅 아니야. 일본인들이 얄짤 없어. 기한이 하루라도 지나면은 이거는 땅 다 뺏어가는 거야. 그리고 서류가 너무 복잡해. 이 서류 저 서류 막 가져가야 되는데 조선 사람들이 이제 뭐 잘 모르니까는 잘 몰라가지고 서류를 제대로 못 구해서 땅으로 또 인정받지 못해. 그리고 요거를 일본 애들이 이 기한을 제대로 홍보하지도 못해가지고 이거 하는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땅 뺏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신고하지 않은 토지, 그다음에 대한제국 왕실이 가지고 있었던 국가의 토지 같은 것들을 거의 한 전국토의 50%가 일본인들에게 떨어지게 됩니다.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전 국토의 50%를 먹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그리고 총독부는 이걸 하는 과정에서 그 지세, 그러니까 땅의 세금이죠. 토지세의 수입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당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한테 뺏은 땅을 넘겨줘가지고 일본인들에게 팔 수 있도록 해서, 당시 이제 이때부터는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빼앗은 땅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본인들이 조선에 대거 진출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땅을 가지고 있었던 지주의 어떤 권한들만 인정을 했었어요. 땅 주인들의 권한만 인정을 해줬었고, 당시 우리나라 농민들의 대부분은 그 양반들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이었었죠. 근데 이 소작농들이 농사를 지을 때 안정적으로 이 주인의 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경작권이라는 게 원래 계약이 돼 있었어요. 원래 조선시대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2학년 2반에 민수 선생님이 2학년 2반이라는 땅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땅의 주인은 교장 선생님이야. 교장 선생님이고 민수 선생님은 그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게끔 계약이 돼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게 대대로 계약이 돼 있어서, 우리 민수 선생님 아버지가 2학년 2반에서 일을 했으면은 민수 선생님도 일을 2학년 2반에서 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민수 선생님의 자식도 거기 2학년 2반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관습적인 경작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원래 농민들한테는. 그래서 양반들하고 대대로 이제 계약을 했었던 경작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영국 경작권이라는 것을 일본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돈이 많았었던 땅 주인이 이 경작권을, 그러니까 일본이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땅 주인들은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드는 농민들을 내쫓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주하고 굉장히 불리한 기한부 계약을 하는 소작농으로 대부분은 우리나라 농민들이 처지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안정적으로 경작권이라는 게 인정했는데, 이제부터는 땅 주인한테 잘못 보이면은 잘리는 거야. 이 농토에서 잘리는 거야. 이 토지에서. 그래서 소작농이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된다. 당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의 모습이고, 이거는. 그 다음에 1910년대부터 보면은 소작농의 비율이 굉장히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토지조사 사업이랑 20년대에는 산미증식 계획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쌀들을 또 다 뺏어갑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자작농이나 이런 사람들의 비율이 좀,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의 비율이 줄어들고 소작농의 비율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경제 침탈 부분인데, 여기는 요거 하나면 됩니다. 회사령이 가장 대표적인 허가제 제도로서, 이때 당시 회사를 지을 때, 혹은 물고기를 잡을 때, 혹은 광산을 캘 때, 혹은 은행을 만들 때는 항상 전부 다 총독이 허가를 해야지만 만들 수 있게끔 모든 산업의 제도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거 만들어주세요 라고 총독한테 허가서를 내면은 총독이 허가를 잘해줬는데, 한국인들이 내면 허가를 해줄까 안 해줄까? 허가를 잘 안 해주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인들의 어떤 산업의 성장을 억제시켰었던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고, 그 다음에 임야조사 사업이라는 걸 해서 우리는 한국인들의 나무도 많이 뺏어갔었습니다. 나무도 많이 뺏어갔었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철도를 얘네가 우리한테 건설해 주기는 하는데, 다 우리가 이뻐서 건설해 줬다기보다는 더 빨리, 더 편하게 우리나라 물건들, 이런 회사, 그리고 물고기, 광산, 일본이 우리나라 광산에 있는 광물을 다 캐가서, 우리나라 원래 자원이 완전히 없는 나라는 아니야. 자원이 그래도 괜찮게, 나쁘지 않게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일본이 다 뺏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훔쳐갔었다. 이런 역사를 알면은 일본 놈들하고 이렇게 그 자식들이 근데 지금 인정을 안 하잖아. 그 다음에 자, 밑에 문제 10년 전에 헌병경찰,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으로 재정을 확보했었죠. 그 다음에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았고, 헌병사령관이 경찰청장을 했었고, 관습적인 경찰권 인정 안 했죠. 그 다음에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규정을 합니다. 신고제라는 거는 신고하면은 그냥 신고하기만 하고 총독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었던 그런 제도인데, 이때 10년대에는 허가제도라는 걸로 운영이 됩니다. 허가제도라는 거는 총독한테 허가를 받아야지만 되는 거야. 20년대에는 신고제로 바뀝니다. 20년대에는 일본 애들의 산업이나 공장이 굉장히 커서 우리 한국인들이 아예 게임이 안 됐기 때문에 굳이 허가해 줄 필요까지도 없었고, 일본인들이 마음대로 경장해서 우리 한국인들 산업을 누를 수 있었기 때문에 20년대는 신고제로 바꿉니다만은 10년대까지는 허가제도로서 한국인들이 공장을 짓는 것을 막았었다. 그 다음에 빈칸에 육해군 대장을 임명했었고, 중추원이라는 친일 기관이 있었고, 직결 처분권을 통해서 태형을 강했고, 토지조사 사업으로 영구 경작권을 잃었으며, 그 다음에 회사령을 만들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